두만강을 건너서 왔군요. 결국에는 예, 오게 되었어요. 그럼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친척도 있고 아버지, 어머니, 형제들이었나요? 예. 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 있었던 걸로 예.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러면 바로 그 브로커의 어떤 선을 통해서 친척을 찾아 들어갔나요? 그렇죠. 아, 어떻게 갔나요? 일단은 브로커들이 그냥 공짜로 데려다 주진 않잖아요.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친척 전화번호를 제가 이제 외우고 왔어요. 네. 그래서 그 친척한테 연락을 해서 그 브로커가 돈을 요구한 거예요. 당신네들이 빨리 이렇게 원하는 돈을 안 주면 얘네들을 팔아버리겠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친척들이 돈을 가지고 데리러 왔어요. 네.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름대로 그래도 안전하게 친척들과 함께 갔다가 바로 이제 친척들도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알 수 없었고 저도 처음부터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일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떠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서 제가 일을 했었어요. 약 1년 반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는 이제 숙식 제공 다 해주는 거예요.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다 보니까 그 넓은 중국 땅의 지방 곳곳에 있는 청년들이 다 올라와서 이렇게 1층에 남자들 2층에 여자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아가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았어요? 그때 중국 돈으로 500에서 600원 받았어요. 어떤 일을 했어요? 대구에 있는 한국 어떤 회사랑 합작 회사인데 조선족 그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회사였고요. 마그니트 회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쇠 같은 거 자석기가 없는 걸 넣어서 몇 볼트로 딱 찍어내면 자석이 되는 그 회사를 그 주양 안으로 돌아가면서 일을 했었거든요. 여자들 그 기숙사에 보게 되면 침대가 한 방에 3개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2층짜리 침대가 3개니까 6명이 잘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4명은 오리지널 진짜 한족 여자 아이들이었고 저랑 동생이 이제 1층과 2층 같은 침대 쓰게 됐어요. 그런데 이 친구들이 쉬는 시간과 일이 끝나고 딱 오게 되면 늘 이렇게 매점에 가서 간식을 사가지고 자기네끼리 막 수다 떨면서 먹는 거예요. 물론 먹고 싶은데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으면 얼마 안 되는 월급에 집에 버텨준 돈이 안 되니까 서로 우리 참자 이러면서 옆에 있으면 먹고 싶고 안 먹고 앉아있는 것도 민망하잖아요. 그래서 나가자고 눈치채가지고 나가자고 해가지고 동생이랑 제가 나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자전거 한 바퀴 타고 제가 동상 뒤에 앉고 동생이 자전거 타고 음악을 서로 이어폰 끼고 한쪽씩 해가지고 그때 들었던 노래가 김범수의 보고 싶다? 천국의 계단에서 나고 왜냐면 그냥 집이 그리우니까 뭔가 그 노래가 감수성이 와닿아가지고 그거를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그 회사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. 산책하듯이. 왜? 간식을 먹고는 싶은데 그 옆에 안 먹고 앉아있기도 민망하니까. 먹을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 먹을 걸 좋아하는 건 알거든요. 먹을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식탐도 있고 그거를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? 근데 이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알아서 라면 같은 거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. 근데 보통은 라면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하나 사서 하나가 먹잖아요. 근데 저희는 일부러 돈 아낀다고 컵라면 하나 사서 둘이 나눠 먹었던 거예요. 그러면서 제일 거기서 힘들었던 게 진짜 그 음력설하고 추석이었어요.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난히 또 길게 세잖아요. 너무 길게 세니까 그때 되면 아이들이 자기 집으로 다 그냥 내려가고 단둘이 있겠네요. 단둘이 그 큰 회사에 덩그러니 남아있으니까 그때는 숙식 제공 안 되잖아요. 다 없으니까.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보고 싶다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들으면서 엉엉 울던 좀 아이처럼 막 울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. 근데 그래도 사촌동생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힘이 될 수 있는 혈육이 있었다는 게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?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거죠. 그러면 거기에 있다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가 결정을 했던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나름대로 이제 중국 아이들과 친구들과 일하다 보니까 중국말을 빨리 배웠어요. 하지만 그래도 늘 밖에 나가면 도둑이 발절이라고 맨날 누가 우리를 이상한 눈길로 보지 않을까, 말 한마디도 말투가 이상하면 또 신고하지 않을까, 늘 이런 뭔가 이제 그 신변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으나 여기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자유의 나라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. 그리고 뭔가 자유롭진 않았어요. 늘 밖에 다니는 것도 중국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말을 잘 배웠어도 자유롭게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많이 조심스러웠던 거죠. 그리고 이게 신분증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늘 이
회사 울타리를 벗어나는 게 항상 두렵고 국성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자유는 없구나.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그 생각했던 그 자유의 나라는 중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한국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또 루트, 또 브로커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. 어떻게 찾았나요? 결국은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친척, 연길에 있는 제가 그때 북경에서 일했거든요. 근데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친척분한테서 왔어요. 근데 그 연길에 있는 큰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, 북한에서 어떤 남자가 연락이 왔는데 너를 안다고 하면서 통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던데 이름을 대면서 해도 되냐라고 하시는 거예요.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북한에서 유일하게 사귀었던 남자친구였던 거죠. 그래서 통화해도 되겠다 싶어서 통화를 했어요. 뭐라고 하던가요?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사람도 저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았어요. 왜냐면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가 버렸으니까. 그래서 중국 가서 잘 살고 있냐고.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잘 살려고 왔으면 이왕 한국으로 가지 왜 중국에서 그러고 있냐. 저도 한국에 가고 싶은데 루트를 몰랐었잖아요. 그래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모르겠다. 그랬더니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. 어떻게 아는 거예요? 저도 모르죠. 그러니까 내가 안다.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자유롭게 중국의 일보로 잠깐씩 건너 다녔어요. 그 국경 경비대 군인들 끼고.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지금 와 있는 그 연길에 있는 그 집에 그 형님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, 그러니까 브로커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자기가 보내줄 수 있으니까 올 수 있으면 다시 연길로 와라. 근데 참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믿고 또 그러니까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그 연길까지 갔다는 거죠. 기차를 타고 가는 거죠. 그래서 그 월급을 있잖아요. 못 받은 월급을 다 받고 월급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연길까지 찾아갔어요. 갔더니 정말 그 어떤 형님이라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. 그래서 하루는 그 집에서 한 이틀 기다리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. 그래서 그냥 잘 살라는 말을 남겨놓고 각자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동생과 함께. 그래서 온 게 어디냐면 청도까지 왔어요. 칭다오? 네. 왔는데 그 어떤 청도에 있는 현지에 있는 브로커에게로 가게 됐는데 그 사람인 죽은 한 30대 중반의 조선족이었어요. 근데 그 사람이 저희를 딱 보는 순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야, 네가 남자친구가 보내서 왔지? 그래서 그렇다고 라고 했더니 넌 남자친구를 믿냐? 대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의미인지가 모르니까 왜요? 그랬더니 네 남자친구가 너를 팔아먹은 건 알고 있어?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연길에 가서 남자친구를 만난 거예요? 만나서 그 집에서 동생한테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저를 데리러 와서 같이 차를 타고 이게 한국 가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따라나서 어디다 팔아먹은 거예요? 또 저희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말로는 자기한테다가 우리를 돈 받고 보냈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말을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. 그때까지는 저는 안 믿었어요. 이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없다.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다고 하더군요. 얼마 주고 팔았답니까? 그것까지 더 묻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. 제가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. 진짜 쓰레기다.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거나 거기에서 있다가 며칠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저 말고도 북한 여자 아이들 몇 명 대기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며칠만 기다리면 보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. 왜 안 보내줬을까요?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슬슬 묻기 시작하는 거죠. 너희가 북한에서 언제 떠났으며 그동안 어디서 일을 했으며 또 그냥 물어보는 대답에 그냥 그냥 얘기를 했어요. 북경에서 조금 일을 했고요. 집에다가 이제 돈 보내려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. 얼마 받고 일했니?까지 물어봐서 월급 얼마 정도 받고 일했고 얼마간 일했다. 돈이 얼마 일했다면 월급 받은 액수가 나올 거잖아요. 이 사람이 우리한테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체크를 하고 싶었구나. 그걸 모르고 그냥 고직원들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고 그냥 다 얘기를 했어요. 어느 날 저희한테 얘기를 좀 하세요. 너희가 갖고 있는 지금 갖고 있는 돈을 다 내놓으면 내가 너희를 한국에 보내주겠다라고 본심을 내놓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면 후불제로 브로커 비용을 지불한다는 계약서를 쓰잖아요. 그래서 그랬죠. 아니 계약서를 다 쓰지 않았냐.
그래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. 우리가 있는 돈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돈으로 갈 때 우리 가는 과정에 써야 되지 않겠냐. 물도 사 먹고 밥도 먹어야 되고. 그리고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가 정말 라면 한 컵도 반 쪼개가면서 집에다 보내려고 그토록 모았던 돈을 뭐 집에다 버릴 수 없게 돼서 방법을 못 찾아서 결국에는 가지고 떠나게 되는 건데 이거 달라고 하시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. 근데 그때 그 돈이 좀 400만 원이 좀 안 됐었어요. 네. 동생과 제 돈 다 합쳐서. 맞네요. 근데 이제 그 돈을 빼앗기 위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대낮에 주방으로 뛰어가서 그 식칼 있죠. 식칼을 주방으로 뛰어가서 가지고 오더니 저하고 동생 배 앞에 들이대는 거예요.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칼로 이렇게 찢겠다고 막. 그러니까 돈을 내놓겠냐고 아니면 칼로 찍어 죽일까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랑 동생은 당황하기도 하고 멘붕이 온 거죠. 근데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밥도 해주고 집 거들어주는 조선족 여자분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약간 가정부모 같은. 근데 그 여자가 옆에서 하는 얘기가 이 아저씨가 정말 성격이 사람 찍으라면 찍고도 남을 성격이니까 너네도 살아야 되니까 그 돈을 내놓고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. 그런 말 있죠.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뭐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얘기가 있죠. 그 옆에서 그렇게 그 여자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와주려고 하는 얘기가 같지가 않고 뭔가 둘이 짝짝꿍 한패 돼가지고 되게 얄미운 거예요.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날에 돈을 안 내놓는다고 칼로만 협박한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맥주병까지 다 까대고 발로 걷어차고 완전 그러니까 막 맞고까지 나니까 이게 약간 사람이 막 이렇게 멍해지는 느낌 있죠.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? 돈을 다 꺼내들었어요.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꺼낼 수밖에 없는 식칼까지 칼을 꺼내들었는데 그래서 돈을 다 빼앗겼어요. 그래서요? 네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빼앗기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? 너희 같은 것들 뭐 한둘 죽었다고 해서 누가 찾지도 않을 뿐더러 이 땅에서 중국에서 알 수도 없대요. 그런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맞는 말이긴 한데 맞는 말이잖아요. 누가 우리를 찾아줄 것이며 부모도 없고 신분도 없는데 그러니까 없어져도 누구 찾을 사람도 없고 뭐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맞는 말인데 왜 그 말이 그렇게 화가 나고 서럽고 슬프고 그런 말 있죠. 북한에 나라에 있는 백성 상같이 개만도 못하다. 네, 정말 상같이 개만도 못하다. 그 얘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. 정말 화가 났지만 저희로서는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. 결국 돈을 주고 보내줄 줄 알았죠. 그래서 저희 보고 다시 얘기하자고 하더니 보내줄 건데 둘 중에 한 명만 가. 왜? 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. 그냥 한 명만 가래요.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남으래요. 그래서 왜요? 그랬더니 나머지 한 명은 남아서 어느 기간 동안 자기가 시키는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기한테 돈을 벌어 갖다 준 다음에 보내겠다 이거예요.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. 근데 이제 여동생이 저한테 언니가 성격이 거지식하니까 그래도 비호를 잘 맞출 수 있는 내가 비호 맞춘 척 하다가 기회를 틈타서 내가 탈출을 할 테니 언니가 그냥 먼저 가는 게 성향상 성격상 그게 더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정말 동생한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제가 먼저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. 그럼 그 걔들은 한국으로 보내주는 선은 알고 있었던 건 맞아요? 그건 맞아요. 아, 그건 맞구나. 맞는데 곱게 보내주면 좋은데 완전히 뜯을 거 다 뜯고 이용할 거 이용하고 그리고 보내줬네요. 악덕부로 건 거죠. 그래서 에린 씨가 먼저 그 선을 밟아서 한국까지 들어오게 됩니다. 들어오게 됐어요. 그럼 그 동생은 지금 따라 들어왔나요? 네, 동생은 결국 며칠 안에 이 사람이 없을 때 틈타서 택시를 타고 다시 친척집으로 북경으로 다시 도망간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동생은 나중에 다시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. 그럼 들어올 때 어느 선으로 들어왔나요? 저랑 연결돼서 들어왔죠. 전 태국으로 왔었죠. 에린 씨가 올 때는 태국으로 해서 들어왔나요? 예, 그래서 그 보내주는 선을 통해서 제대로 그래도 돈은 빼상했지만 한국을 보내주는 선을 아는 브로커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태국으로 집합시키는 이 대련에 함께 해가지고 태국까지 무사히 보내준 덕분에 에린 씨는 태국 이민국 수용소를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 탈북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